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우주에서도 보이는 인공섬, 그리고 석유 한 방울 없이도 돌아가는 3조 달러짜리 경제. 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부들이 진흙 오두막에서 살던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이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문이 4세대에 걸쳐 어떻게 모래 위에 제국을 세웠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매 세대마다 남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33년 아랍에미리트 남쪽 리와 오아시스에서 한 연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는 화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바니 야스 부족장 칼리파가 권력을 위협할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그날 밤 유혈 사태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구전이 남아있죠. 중요한 건 그 혼란 속에서 막툼 빈 부티라는 청년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고 몇 주간의 사막 횡단 끝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작은 개울가에 정착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곳이 바로 두바이의 시작점이었고 부티는 막툼 가문의 일대 창시자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부티는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에서 새로운 판을 짜기로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싸우지 말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막툼 가문 부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십 년간 두바이는 생존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진주 채취와 고기잡이가 전부였고 주변 바레인이나 링가 항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영국은 인도 무역로를 보호하려고 아라비아만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 했고 1819년에는 지역 최강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막툼 가문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는데 1820년 해양 조약에 서명하면서 영국의 보호령이 됐고 이 선택이 향후 150년간 외부 침략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강자에게 맞서다 멸망한 부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막툼 가문은 협력을 선택해서 살아남았습니다. 1890년대 말 막툼가의 2대 통치자 하셔가 등장했는데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 남짓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개울가에서 상인들 대화를 엿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무역선들이 두바이를 그냥 지나쳐 다른 항구로 가는 걸 봤는데 이유는 관세 때문이었죠. 그 순간 하셔의 머릿속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1894년 하셔는 두바이를 자유항으로 선포하고 모든 무역세를 없앴는데 세금이 수입의 전부인 작은 항구에서 세금을 폐지한다는 건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세금을 없애면 상인이 몰리고 상인이 많아지면 땅값이 오르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는데 페르시아에서 높은 세금에 시달리던 바스탁 상인들이 대거 이주해왔고 그들은 돈만 가져온 게 아니라 건축 기술과 무역 네트워크까지 들고 왔습니다. 오늘날 두바이의 면세 정책은 130년 전 20살 청년의 이 결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단기 수입을 포기하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라. 세금으로 당장 돈을 버는 건 쉽지만 세금을 없애서 사람을 모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세금보다 훨씬 큽니다. 1900년대 초반 두바이는 진주로 호황을 누렸는데 매년 여름 수백 척의 배가 페르시아만으로 나갔고 도시 인구 절반 이상이 진주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 미키모토라는 사람이 양식 진주를 만들어냈고 1916년부터 일본산 진주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천연 진주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진주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두바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정치적 불만도 터져나왔고 1938년 부유한 상인들이 권력 분산을 요구하는 마즐리스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갈등은 1939년 또 한 번의 유혈 사태로 끝났고 개혁파 지도자들이 제거되면서 막툼 가문의 권력은 다시 공고해졌습니다.
1958년 막툼가의 3대 통치자 라시드가 두바이를 물려받았을 때 그가 가진 건 빈곤뿐이었습니다. 진주 산업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바레인은 1932년, 쿠웨이트는 1938년에 석유를 터뜨렸지만 두바이만 매번 시추에 실패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석유로 부자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런데 라시드는 석유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바이의 유일한 자산인 개울에 주목했는데 문제는 모래가 쌓여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라시드는 쿠웨이트에서 40만 파운드를 빌려 준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두바이 연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석유도 없는 나라가 그런 빚을 지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공사가 끝났을 때 대형 무역선이 두바이 심장부까지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됐고 무스카트와 바레인 사이에서 가장 바쁜 항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없는 자원을 탓하지 말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라. 라시드는 석유가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지리적 위치라는 유일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962년 인도가 금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라시드는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금은 은행보다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었고 금지령 이후 수요는 폭발했습니다. 두바이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런던과 스위스에서 금을 수입한 뒤 작은 목선에 실어 인도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매년 100톤에서 200톤의 금이 두바이를 거쳐 인도로 흘러들어갔고 두바이는 골드시티라는 별명을 얻었죠. 두바이에서는 완전히 합법이었고 돈은 엄청나게 벌렸습니다. 1966년 마침내 두바이에도 석유가 터졌는데 해안에서 60km 떨어진 파테 유전에서 검은 황금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라시드는 이 순간에도 냉정했습니다. 그는 아부다비의 막대한 매장량에 비하면 두바이의 석유는 금방 바닥날 걸 알았고 그래서 석유 수입 전부를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1972년 포트 라시드 건설, 1978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완공, 당시 중동 최고층 빌딩을 사막 한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자원이 생겼을 때 소비하지 말고 자원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라. 라시드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고 그래서 무역과 인프라에 올인했습니다. 1971년 영국이 철수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탄생했고 아부다비의 자이드가 대통령, 두바이의 라시드가 부통령을 맡았습니다. 석유의 아부다비와 무역의 두바이, 이 두 기둥이 연합의 핵심이 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 라시드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의 셋째 아들이자 막툼가의 4대 실권자 무함마드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인프라를 지었다면 아들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1985년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는데 외국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세금이 전혀 없으며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이었죠. 10년도 안 돼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했고 이 순간 두바이는 석유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990년 라시드가 세상을 떠난 뒤 무함마드는 두바이를 뉴욕, 런던,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부다비처럼 무한한 석유가 없는 두바이가 어떻게 마천루와 인공섬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답은 레버리지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수백억 달러를 빌려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99년 버즈 알 아랍, 2002년 팜 주메이라,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가 차례로 완성됐고 2008년이 되자 두바이는 21세기 붐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세계 금융이 얼어붙었고 2009년 두바이 월드가 260억 달러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이 중단됐고 외국인들이 떠났으며 4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부다비가 손을 내밀었는데 100억 달 구제 금융으로 두바이는 살아났습니다. 2010년 1월 세계 최고층 빌딩이 완공됐을 때 그 이름은 원래 버즈 두바이였지만 개장식장에서 무함마드는 갑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버즈 칼리파. 2009년 금융위기 때 두바이를 구한 아부다비의 100억 달러 지원, 그 은혜를 가장 높이 새긴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상징을 실제로 하늘로 밀어올린 손은 한국의 삼성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자본, 두바이의 야망,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정상에서 하나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막툼 가문이 4세대에 걸쳐 보여준 부의 원칙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1대 부티는 살아남았고 2대 하션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3대 라시드는 인프라를 지었고 4대 무함마드는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반을 닦았고 이것이 가문이 세대를 넘어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당장의 수입보다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자원이 생겼을 때 소비하지 말고 자원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며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싸우지 말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것, 이것이 막툼 가문이 모래 위에 제국을 세운 비결이고 우리가 진정한 부를 설계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부의 진리입니다. 이 채널은 한 시대를 바꾼 인물들이 어떤 선택과 원칙으로 길을 만들어 왔는지 분석하고 그 통찰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려는 분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진정한 부의 설계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